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일 폭염특보도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오늘 감론을박에서는 이 폭염의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길성 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변화 대응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조태용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병은 그린순천 21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 7일 폭염주의보가 첫 발효됐습니다. 예전보다 열대야와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갈수록 이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성 본부장님. 네.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매일 뉴스를 통해 가지고 폭염 특보를 지금 저희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매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안전처라든지 네. 광주시의 재난상황실에서 문자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 폭염특보가 발행되는 경우는 하루 기온 중에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그리고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생됩니다. 예. 이러한 특징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54.5도를 기록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녹는 그런 네.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50도가 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가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지금 열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27개의 주가 지금 폭염 경보가 발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무더웠던 해를 봤더니 199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 체온보다 약 2도가 높은 강주 같은 경우는 38.5도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 사망자 수도 3,384명으로 꽤 피해가 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인가요? 네네. 3,00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재난재해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다. 그리고 이제 54년 만에 예.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관측 이래 지금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연 3년째 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도 약 1.3도 높은 기록이고요. 작년보다는 약 0.2도가 상승한 그런 온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것 같은데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태용 과장님,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인구도 꽤 많고 특히 가축이나 농작물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이 폭염 때문에 상당한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각별히 주의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온열 질환자가 도내 5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 24일 날 화순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을 했고요. 어제 해남에서 태국 근로자가 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사망이 됐고요. 온열 질환자 54명 중에는 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열 탈진 환자하고 예. 40도 체온이 올라가는 열사병 환자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도내 노인 대책을 보게 되면 전남 인구가 현재 190만 4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39만 5천 명이 노인입니다. 노인이다 하면 65세 이상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7% 노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경우에는 147만 2천 명 중에서
11.5%인 16만 9천 명이 노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 폭염 특보 시에는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도내 같은 경우는 959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그 1회 이상 그 안부 전화로 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노인 또 생활시설 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장들에게 그 입소자들의 외출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우리 도내에는 8,8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7월 달하고 8월 달 냉방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9억 원을 투자해서 그 냉방비 전기세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가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가축 피해는 108농가에 23만 2천 마리가 현재 폐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종종별로 보면은 주로 닭이 63농가에 20만 6천 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오리, 돼지, 한우 순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축산농가에서는 그 축사 창문을 그 개방을 시킨다든지 또 선풍기를 틀어서 좀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축사 내에는 그 적정한 그 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식에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축사 천정에 물을 뿌려서 그 열을 좀 내려 가지고 가축들이 그 복사열에 의해서 그 사망 쉽게 말해 죽지 폐사되지 않도록 그래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농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데 주로 그 깨나 고추, 참깨 등에 대해서는 그 박작물이 그 시드름 현상이 계속 그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폭염이 지속되다 네. 보니까 그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그 벼멸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방제 이런 것들 좀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상 교수님, 방금 이야기 좀 들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뭐 60도까지 올라가고 네. 지속적으로 이 지구촌 곳곳에 이 이상 기온 현상이라 할까요? 상당히 더운 게 지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원인이 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폭염 사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예. 화석 에너지를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폭염 또는 심한 가뭄 또는 심한 홍수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이 폭염 사태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이제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뇨 현상 때문에 이제 그 태평양의 이 해양성 온도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매우 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기온 현상 들어봤는데 오병훈 사무국장님 보실 때도 이 여러 가지 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이상고온 현상의 75%는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이상고온의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 부추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요. 예.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은 뭐 20에서 23,900배까지도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전략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습도가 높아서 예. 더 덥게 느낀다는 건데요. 열돔 현상에다가 저희들이 콘웨스트 이 습도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기 때문에 예. 더 덥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기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원인도 방금 들어봤지만 이 대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조태용 과장님 대책은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 도내에서는 우리 폭염 종합 대책 기간을 5월 20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이 폭염 대비 대응 TF팀을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총괄 상황반하고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관리반을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를 도내에 지금 5,39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그 어르신들이 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관, 또 마을 회관 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수님, 우리 본부장님, 네. 이 보실 때 도심은 이 시골보다 훨씬 더 덥죠. 그렇죠. 이게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열섬 현상이 어떤 건지 또 원인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그 도심 열섬이란 것은 지금 이제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예. 이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발생하는 열들, 이러한 열들이 주변에 이제 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기 오염이 정체돼 가지고 그 상층에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반원 모양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가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보다 약 5도 내지 10도가 높은 현상을 발생하는 현상을 지금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시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도시 열섬 현상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요. 예. 이제 방금 최길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도시 자체가 콘크리트 또는 그 아스팔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더 흡수하고 또 빌딩들이 열을 반사시켜서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은 주변 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시 열섬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피복, 이 빌딩의 피복 이런 것들을 녹화한다든지 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열대야 현상도 있는데 밤의 온도가 25도씨 이상인 것을 열대야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열대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해 한 5일 내지 6일 정도 되는데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약 그 2배 정도 많은 열 한 11일 정도 열대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열섬 현상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서울에서 이 열대야 현상을 조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열대야가 13일 발생한 데 비해서 5층 학교나 주택은 4일 정도 발생하고 도시에 있는 하천 주변에서는 하루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많을수록 열대야 현상이 더 심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오병훈 국장님, 이렇게 더우면 어떤 뭐 대책도 필요한데 물론 이 지자체, 이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위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고령들과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우선은 더위에 대해서 가장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늘에서 휴식하시는 것과 네, 물을 계속 충분히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 염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염분 섭취를 하실 때는 전문가를 조금 통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염분 섭취를 조금 하고, 항상 여름에 낮 시간대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예. 낮 시간대 활동하실 때 그늘에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택가는 아까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의 피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방책들에 대해서는 이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그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네. 첫 번째는 첫째 물을 자주 마시고 둘째는 시원하게 지내야 되고 네. 셋째는 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예. 일반 가정에서는 그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선풍기를 켜놓고 또 창문을 닫힌 자동차 안에서는 그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그 야외 행사나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 스포츠 경기 등을 좀 자제를 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낮잠을 청하는 개인 건강 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산업 건설 현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도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 작업장에서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어서 실내가 밀폐되지 않도록 자연 환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류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산소가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화산소를 좀 공급을 해 주시고 또 사육어 먹이를 그 섭취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을 해서 이상 어류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꺼내서 다른 어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무턱대고 시원한 곳만 찾는 것은 냉방병에 그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차를 5 내지 6도 이내로 조정을 하시고 실내는 26 내지 28도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대비책들 방금 들으셨지만 잘 숙지하셔서 이거를 실천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순히 올 여름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라 이렇게 더운 이상 고온 현상은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올 여름뿐만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더운 해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작년에 발생했던 그 슈퍼 엘니뇨의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 북반구 쪽으로 이러한 고기압들이 계속해서 밀어줌으로써 예. 그 열기가 지금 확산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뜨거운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우리 오늘 말씀대로. 현재 화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이제 각국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거기 늘리고 또 그 단열 등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이 온난화가 지속적이라는 것은 농작물 그 재배 이 변화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대구 사과 그랬는데 지금은 포천의 사과가 유명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 곡성 메론 네. 유명했는데 지금은 뭐 파주나 포천 이 휴전선 근처에서도 메론이 생산되고 김도 옛날에는 완도에서 유명했잖아요. 예. 근데 충남 서천에서 김이 양식이 되고 있고 한라봉 같은 경우도 제주 한라봉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나주 한라봉을 거쳐서 김제 한라봉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아마 남한에서 대부분의 그 농특산물들이 휴전선 근처에서 더 북상을 못하고 거기가 주 재배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될 정도로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는 온대라기보다는 아열대가 아닌가. 여름철에 장마가 아니라 이것은 우기하고 건기로 나누는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는 그런 점으로 봐서도 그 지구 기온의 우리나라 기온의 상승 그것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병훈 국장님, 아까 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상 고온 현상도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계속 심해질 거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들이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실천사항으로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상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 전기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컨을 많이 작동을 하시는데요. 예. 에어컨 트실 때 적정 온도 26도에서 28도를 유지를 하시면 그만큼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우리 건강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수록 자연환경 그만큼 파괴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더 실천 사항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비 중에 저희들이 요즘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전제품 사용하실 때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적은 에너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실천하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편하신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가장 먼저 차단하는 게 네, 최우선이고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내 생활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만큼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서 실천 방안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네, 최우선의 실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최기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네네.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 지금의 뭐 기후 변화를 야기했던 추 원인을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예. 인류에 의한 영향이 한 9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만들어낸 지금의 이 상황들은 결국은 인류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배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녹색 생활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난해 환경부하고 이제 공동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전 국민 지금 실천 활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1인 1톤씩 줄여서 150만 톤을 줄여보자라는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제기후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또 시민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 또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필요한 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뭐 운동 같은 것도 벌이고 있나요? 지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부와 같이 공동으로 에너지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과 대안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이 실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탄소 포인트제라는 제도도 같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쿨맵시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옷 입고 나온 것도 넥타이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넥타이만 풀어도 체감 온도는 2도 정도 떨어지고요. 이 옷을 시원한 옷을 입게 되면 그만큼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네, 냉방을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실천 사항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탄소 에너지, 뭐 탄소 포인트 이거는 좀 익숙한 용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관련해서는 좀 주의를 갖고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열섬 현상입니다. 도심에서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이런 네. 것들은 도시 계획할 때 좀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녹지 확보하고 네. 물 공간 확보가 중요하죠. 예. 물을 많이 담아 놓을 수 있으면 지역에 그것이 계속 그 나무를 통해서 숲을 통해서 이렇게 증발하면서 온도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단지 계획이나 산업단지 계획 이거를 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면 그 물을 많이 지역에 담아 놓을 수 있고요. 그것이 다시 그 증발을 통해서 그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도시계획적인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숲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증발 효과가 있는 건데, 광주 같으면 이제 도시 공원 면적이 우리나라 대도시하고 비교해도 낮은 편이에요. 예. 그 국토교통부가 2010년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7.6 제곱미터인데 광주는 5.2 시민 1인당 5.2 제곱미터로서 부산의 다음으로 가장 낮은 그런 숫자고요. 서울보다 오히려 낮고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 16.3. 그래서 광주에 한 3배 정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이 11.3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걸로 그 비교해 볼 때도 광주시 같은 곳에서 녹지, 생활 속의 녹지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원 녹지가 이 열섬 현상이나 이상 기온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있나 보네요. 아까 열섬 현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거기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벽면 녹화, 옥상 녹화, 예를 들면 대규모 공공 주차장에 대한 생태 주차장화 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인공 구조물을 거기 녹화하면은 훨씬 도시 온도를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위에 옥상에다가 이 네, 나무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한다든지. 녹화라는 것은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을 나무를 심고 예. 예,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효과가 매우 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본부장님 이 방금 이야기 좀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을 줄이는 대책들이 녹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대안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 열섬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의 그 녹지 비율을 높이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의 아스팔트가 이제 계속해서 그 열을 품어서 밤에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열대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도시의 아스팔트 부분을 물이 투수할 수 있는 그러한 투수층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환경부 토지 피복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강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녹지 비율은 41.8% 정도 됩니다. 예. 서울이 이제 30.2%고요. 인천이 36.5%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이 통과하지 않는 불투수층 비율도 봤는데 강주가 지금 24.53%로 그렇게 높은 그 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불투수층들을 투수층으로 바꿔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할 때 그 공원의 주차장 같은 경우들도 투수블록으로 해서 물이 땅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금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무등산 자락으로 네. 병풍처럼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의 바람길을 막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신도심을 만들 때는 이 도시 전체를 흐르는 이 바람길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새롭게 아파트들을 건립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흐름이 있는데 이걸 막을 수도 있다. 아파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고층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뭐 디귿자나 미음자 형태로 이 아파트들이 올라서면 거기에 이제 와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의 정체를 막아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도심 열섬이라든지 또 열대야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태용 국장님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요. 이 네네. 농어촌 대책 관련해서 이 농작물, 이 가축들을 기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닭도 굉장히 많이 죽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접목시키는 대안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가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내 주로 닭이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닭이 그 폐사되지 않도록 네. 우리 도에서는 그 어떤 그 지원 계획을 현재 수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그 환풍 시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풍 시설도 있고 방금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 예. 옥상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이 녹지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만이 될 수 이제 있다. 주로 이제 이 건물화 돼 있는 경우에는
옥상에 그 녹지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예. 주로 지금 이 하우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 좀 물을 뿌려가지고 네. 그 온도를 낮추는 방안,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까 이 오병훈 국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구체적인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또 지자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상이변이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로도 이어지고 또 겨울에도 굉장히 추운 현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근본적인 이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불측의 어떤 피해들도 온다는 건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는 모든 전 세계 지구인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 지역이 아무래도 도농 상생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고려도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야외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일사병이라던가 열사병으로 많이 쓰러지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고령이시다 보니까 건강상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축산농가라던가 양계농가, 전남 지역에 양계농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투잡이라는 거거든요. 이 투잡이 지원 사업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 법 제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던가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라던가 축산농가 쪽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간소화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여름에는 이런 제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에너지 대책 같은 것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책 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차량의 이용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메탄가스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차량 이용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차량 이용에 대해서 차량 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고 있긴 하는데요. 예. 얼마 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미세먼지, 경유 차량이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건 저희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이 온실가스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이용하는 자동차가 내가 더 덥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 산업으로 이전은 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오부제도 있었고 차량 시부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이 근본적인 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도 같고요. 이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어떤 안내를 통해서 이런 배출가스도 줄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이 녹지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이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 녹화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라든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녹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에 그 옥상 녹화라든지 또는 그 공공주차장 그 주차장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고 그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겸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준다든지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다 지자체가 그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주, 승용차 건설 위주 그런 교통 정책을 펴고 대중교통 지원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 국가에서는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그 녹색교통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단지 어떤 시민 의식 또는 운동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 산업 경제 측면에서 하나의 미래 비전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광주 전남 지역은 오래전부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기 사업을 펼쳐왔고 정책을 펼쳐왔고 또 혁신도시의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이제 대거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 핵심 산업 지역으로 키우는 것이 또 그 경제적으로도 발음이 되고 기후 변화의 억제에도 선도적으로 거기 나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꽤 많이 있네요. 방금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주차장에 녹지 시설을 한다는 건데 이게 공용 주차장부터 실현 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녹지를 하겠다는 건지도. 그 광주에서 한 해에 예. 뭐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 생활 속의 나무가 아니라 어딘가에 다른 곳에 심어서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 요새같이 폭염이 있을 때도 주차장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아주 더운 예, 그런 덥죠. 상태에서 하는데 사실 그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심으면 주차 면적을 줄이지 않고서도 거기 그늘을 만들 수 있고 그 평소에는 그 녹지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체육관이나 어떤 그 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주차장들에 대해서 네. 거기 어떤 그 녹화를 한다면 차 사이사이에 느티나무를 심을 수 있단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나무 밑으로 주차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 면적을 줄이지 않는 거죠. 네. 줄이지 않고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녹화가 거기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주차장 같은 경우 평소에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이게 이용하는데 평소에는 거기가 일종의 그 공원이 될 수도 숲처럼 있겠네요.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녹화를 하면 우리가 생활 속 피부로 느끼는 그런 녹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구온난화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네.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뭐 체계적이고 네. 지속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게 여러 우리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다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것은 뭐 시가 정책을 세운다든지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다른 분야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연관성 내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기후변화가 야기되면서 작년에 파리에서 예. 195개국 정상이 모여서 파리 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97년에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국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서 온실가스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그 이슈가 됐던 사항이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한 2도 정도를 낮추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낮추면 1.5도까지 낮춰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쟁점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 2도씨 온도를 낮추려면 저희가 1990년 대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약 30 내지 50%, 2050년에는 한 7, 80%, 그리고 이제 2070년 갔을 때는 제로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노력들이 전 세계 각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2005년에 그 세계 경제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영국의 그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스턴 보고서를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으로서 GDP, 전 세계 GDP의 1%를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전 세계 GDP의 약 5%에서 20%가
비용으로 처리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 문제로만 접근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경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2006년에 그 스턴이 내가 조금 지구 기후변화를 간과했던 것 같다. 그래서 GDP의 5에서 20%가 아니라 50%까지도 그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내에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 뭐 앞으로 4.8도 정도 온도 상승이 온다면 지금의 추세대로 그 온실가스를 방출하면 4.8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8도에서 6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온도가 왔을 때 과연 지구상에서 생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정책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남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대체 에너지를 상당히 개발하는 정책들, 또 이낙연 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선도하면서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네. 우리 도에서는 2012년도부터 해서 그 5년 단위로 건강이라든가 그 재난, 농업, 산림, 뭐 생태계, 환경수산 분야별로 그 기후변화 그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안에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그 세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지역별로 어떤 그 환경이나 사회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지대에 그 우수 저류 시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우가 오게 될 경우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류조에 임시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빗물을 갖다가 잔디 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수 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대안들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 정책적으로 이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전남도에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병훈 국장님,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국제적으로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감축의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많이 국제적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공감이라든가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92년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었고요. 예. 97년도 교토정서가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2015년부터 기업끼리 탄소 배출권 사고 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에 대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절감 목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탄소를 절약하는 게 아니고 이 전기 생산을 할 때 원자력이라던가 탄소가 잘 많이 나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진 않고 원자력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저는 이제 순천 지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순천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 측면이 많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도 해주고요. 네, 아마 전국에서 최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차량당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베란다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마한 미니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정도는
베란다에 생산되는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건축물 에너지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건축물을 신규나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도 높이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과성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도심지 곳곳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심지 내에 이 곳곳에 공원을 만들어서 이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은 상당히 모험적으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일단은 이 관련 대책들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평소에 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공감대도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는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교육 또 안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그 산업화 과정,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금 발생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효율이 높은 그런 가전 제품으로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환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 저탄소 녹색 생활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이 거의 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이 발언들 한 마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조태용 과장님부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에서도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 하천공사 같은 경우도 할게 그 홍수량 빈도를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시켜서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그 기본 계획도 지금 80년 빈도로 전부 변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도원의 폭염이 지금 8월 초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나 어떤 그 농작물 가축 피해가 없도록 도민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그 폭염이 끝나고 나면 또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항상 우리나라에 그 2개 내지 3개 정도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진성 교수님. 예, 폭염으로 시민들이 연일 연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자신들이 사실 폭염의 원인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도시에 있는 사람, 농촌에 있는 사람, 자기 개인이든 지자체든 이런 그 많은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환경 문제를 단지 운동 또는 뭐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받아들여서 어떤 긍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병훈 국장님. 네,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기후 캠프라는 네. 환경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스쿨이라는 교육과 찾아가는 기후 환경 교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부터 이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주셔서 동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길성 본부장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기후변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요. 지금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섬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몰디브도 해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20-30년간 넘게는 100년간 계속해서 지속될 건데 이거에 적응하는 적응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이게 연계돼서 지자체는 기후변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 기후변화 정책을 입안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고 시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기후행동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일 날씨가 더운데 이게 바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상 이변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 공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속적인 관심 또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한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